먹이와 환경 변화. 2018년 9월 어느 하루는 유달났다. 야외의 생물학자에게도 그러했다. 힘든 신체 활동을 마치고 노곤하며 흡족한 기분에 휩싸인 채 나는 드넓은 원시적인 풍경을 경외심을 얻고 바라보았다. 공기는 희박하고 건조했으며 나는 부탄의 히말라야를 나흘째 걷고 있었고 얼어붙을 듯한 안개와 비, 또 뒷눈길을 뚫고 가파른 바위 투성이 길을 2시간 동안 오른 참이었다. 내 허파가 희박한 공기에서 빈작은 산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기기적으로 발을 옮겼다. 안개가 짙게 걸려 있어서 바로 앞의 젖은 길 오른쪽으로 솟아있는 산 왼쪽으로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맞아질 것을 생각할 때면 불안감이 좀 들게 됐다. 며칠 동안 몇 번이나 높은 산에서 이를 굽이 치면서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다. 비 진눈깨비 사람을 낮은 자세로 웅크리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제트 기류가 일으키는 안개였다. 마치 거대한 낯이 흐르는 바람에 절려나가는 것처럼. 자, 금세 이렇게 걸음을 재촉하면서 금세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길이 서서히 환면해지다가 이었고 평탄해졌다가 몇 시간 만에 처음 아래쪽으로 향할 때 마치 지우개로 싹 지운 양 진눈깨비가 멈추고 안개가 지면서 드넓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한가운데 넓고 바랜 기도하는 깃발들이 줄에 매달려 나풀거리고 있었다. 한기간 부탄인 동료 랩들 터르첸 소남 도리와 함께 나는 무척 흥분했다. 두 사람은 전문 산악인이자 열정 넘치는 사진작가이고 경험 많은 자연사 학자였다. 그들은 이렇게 안 좋은 날씨였다가 갑자기 맑아지는 일이 아주 드물다고 설명했다. 더날 나위 없이 완벽한 순간이었다. 데이비드가 이곳 부탄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물이 무엇을 먹는지 파악하고자 할 때 먹이 환경은 전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했다. 특정한 먹이 환경에 대처하는 영양소, 식욕과 기타 메커니즘들은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알아야 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앞쪽에서 100m쯤 아래에서 산 고원이 있었다. 호수, 또 이렇게 봉우리들, 내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습지대 등등. 이렇게 이유를 이해하려면 수백만 년 전 인류가 진화하기 전에 모든 영장류와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 등 오늘날 영장류 학자들이 연구하는 인간 이외의 종들을 닮았던 시기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종들 식단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서로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은 영양소 섭취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지라도 원숭이, 오랑우탄은 단백질을 우선시하는 반면에 고릴라는 그렇지 않다. 기본 식단은 동일하다.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열매와 단백질이 많은 잎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영장류의 식단이 수백만 년 동안에 본질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영장류가 경직되어 있어 식단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많은 예외 사례가 있다. 물컹한 열매 대신에 도토리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견과류 먹이를 바꾸고 또 많은 영장류는 단백질이 풍부한 동물 먹이, 특히 곤충도 먹는다. 대체로 동물 먹이와 식단에 기여하는 비율은 아주 낮으며 미미한 수준일 때도 있다.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장류의 단백질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많은 곤충을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 사례가 있다. 작은 영장류는 단백질 요구량이 더 적으므로 얼마 안 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곤충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며 일부는 바로 그렇게 한다. 또 영장류가 열대에서 온대림으로 옮겨나거나 몸집이 변하는 식으로 오랜 진화 기간을 거쳐서가 아니라 아주 빠르게 식단을 바꾼 사례들도 있다. 케냐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역의 개코 원숭이가 한 예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식단에서 건강휴양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쪽으로 식성을 바꾸었다. 카리브의 세인트 키스 섬의 녹색 버빗 원숭이도 그런 예다. 이 원숭이는 그 섬의 고유종이 아니라 1600년대 노예 교역선을 통해서 도입되었다.
들어온 원숭이 중에서 일부는 야생으로 탈출했고 그들은 그 열대 낙원에 즙이 많은 망고가 풍부하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이렇게 분명히 영장류의 식단은 유연하며 새로운 기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종의 식단은 수백만 년 동안에 그렇게 한결같이 유지되어 왔을까? 이유는 동물이 새로운 기회를 접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루하고 심지어 지겹게 들릴 수도 있다. 의문을 따라가 보니 우리는 자신의 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300년 전에 이전까지 처리했던 모든 다른 영장류와 전혀 다른 종이 진화했다. 최초의 인류 종 학설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종 호모에 속한 종이었다. 상세한 사항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후변화와 그것이 아프리카 환경에 미친 영향이 그 종의 진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후가 전보다도 좀 더 춥고 건조하고 더 다양해졌다. 이런 변화는 우리 먼 조상의 서식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들이 먹는 먹이를 포함해서 다른 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기후는 먹이 환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 반응으로 진화가 일어났다. 처음에 빠른 진화적인 변화는 피해를 입혔다. 인류는 한 종만 진화한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계통은 멸종 추세를 벗어났고 아주 경화한 비법을 터득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했다. 더 나아가 비유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석기는 인간만이 쓰는 것이 아니다. 다른 영장류 종들도 쓴다. 브라질의 검은절 머리 카푸치는 돌을 이용해서 견과에 단단한 껍데기를 깬다. 무엇보다도 석기와 불은 먹이 환경을 제어하는 용도로 하는 기술이었다. 하버드 대학교 리처드 랭엄은 요리가 초기 인류의 식단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몇 건 내놓았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하다. 불과 도구의 조합에 힘입어 인류는 생명의 역사상 그 어떤 정도 한 적이 없는 수준으로 자신의 먹이 체계를 바꿀 수 있었다. 아마도 하나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구석기 시대인 이 시기에 인류는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등잎뿌리, 열매, 포화 지방이 적고 건강한 다가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야생동물의 살코기로 이루어진 다양한 또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일부 수렵 채집인은 집단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다고 여겨지며 대체로 연구자들은 그들이 섭취하는 열량 중에서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이 70% 이하라고 추정하므로 단백질이 약 30%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에 비해서 전형적인 현대 식단에서는 지방과 탄수화물 함량이 85% 이상을 차지하므로 단백질 함량이 구석기인들의 절반에 불과하다. 새로운 연구들은 다른 수렵 채집인 집단들이 단백질 함량이 더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더 높은 식사를 했음을 시사한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함량이 이렇게 다양했지만은 이 농경 이전 시대의 조상들의 식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유일한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한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뼈대 화석들은 사람들의 키가 크고 마르고 근육질이고 건강하고 영양결핍사리가 드물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 시기를 낭만화하거나 당시 식단을 재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당시 인류의 평균 수명은 짧았다. 주로 사산, 부상, 감염병으로 죽곤 했기 때문이다. 또 무거운 것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베는 등 치명적인 폭력 증가 도 있다. 더그 영의 안 좋은 측면이다. 그런 세계에서는 늙어서 죽는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고단백 식단의 수명 감소 효과도 지금보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은 우리는 당시와 똑같은 동물이 아니다. 우리의 영양 요건은 어느 정도 달라졌다. 이유는 아무도 확실히 모르지만 1만 2천 년 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란과 이라크라고 부르는 것의 국경 지역에서 인류의 먹이 환경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인류는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식물의 씨앗을 골라서 심고 이렇게 변화는 빠르게 퍼졌다. 처음에는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터키, 남동부에 속한 중동 지역 전체로 퍼졌고 이어서 유럽으로 퍼졌다. 농경은 분명히 인기를 얻어서 선택된 생활 방식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기다렸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농경 사회들은 몇 가지 주식에 심하게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또 퇴행성 관절에 걸렸음을 보여주는 유골도 많다. 당시에 결핍과 충치 등등으로 해서 동시에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가축 및 쥐와 같은 유해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결핵, 매독, 패스트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농사를 짓는 이들의 삶이 나아졌다. 적응은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문화지식의 혁신은 식습관과 식품, 가공기술을 농경먹이 환경에 맞추는 데 기여했다. 초기 낙농업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요구르트, 치즈, 샤워크림. 초기 농민들이 이 풍부한 식량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균 관리를 비롯한 문화적인 수단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포유동물과 달리 사람은 평생 저질서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 및 다른 종들이 농경먹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운 유전적인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예. 뒤에 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링지역 다른 말로 어랑곰숨기미 조사하러 갔다. 약 3만 년 전 소련 체립 지빈들이 중앙아시아의 드넓은 고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티베트 공원이다. 당시 이주민들은 열이 없는 기회가 왔다고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약 그 중에서 일부 개체에 따른 집단은 야생동물다운 행동이 어느 정도 줄었고 약 5천 년 전 창족은 이 변화하는 야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상태였다. 야크가 야생조상과 유전자가 209개까지 다르며 그 중에는 유선한 행동과 관련된 것들도 있다고 나왔다. 그 뒤로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야크들을 모으는 생활 방식은 히말라야 산맥 지역을 포함해서 아시아 고지대 지역 전체로 퍼졌다. 야크는 티베트인이나 황금이나 산악기계라는 별명을 지낸다. 우리는 부탄의 히말라야에 사는 부족민들의 연례 이주 양적 단계를 목격하기에 딱 좋은 시기에 그곳을 찾았다.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아직 기온이 심하게 떨어지지 않은 좀 낮은 지대에 늦게 고개 위에 서서 시들어가는 식생 위에 뻗어가는 은색빛 절기 넘어 그 얼어붙은 청록색 호수를 바라보니 다른 가족이 막 떠난 여름 목초지가 눈에 들어왔다. 높은 고개를 지나서 1시간쯤 내려오자 야생 세계가 어느 모습인지 실감나는 광경을 펼쳤다. 여러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지붕 위에 돌 밑으로 파형 강판이 언뜻 햇빛을 받은 반짝했다. 우리는 불가에 들러앉아 지쳤지만 따뜻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차를 마신 뒤에 그 보리 매운 양념을 친 채소를 저녁을 먹으면서 다양한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인 딸이 무역 분야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와 남편은 최근에 도시를 떠나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살아가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단순하면서 조용한 삶이 더 낫고 산속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최근에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치즈가 실에 깬 진주와 시각적으로만 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틀 뒤에 우리는 치즈를 실은 말이 현대 세계화 만드는 곳에 도착했다. 말을 이용해서 산으로 운반할 물품들을 담은 상자를 실은 사륜 구동 차량이 도착했다. 나는 막 도착한 물품들을 나누어서 말들에 싣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곡물, 채소, 기름, 설탕 등등 비스킷, 라면, 차를 타고 미끄러운 진창길을 내려오면서 2달 뒤에 나는 태평양의 한 작은 섬에서 최악의 두려움이 실현되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친구이자 동료. 우리는 한 부족민의 집에 머물렀다. 종고 가족을 통해서 나는 전통 가정의 생활 복습과 접했다. 그런데 식품 체계를 파괴하며 우리가 간 주된 이유는 천년의 섬 환경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렌터카에서 나와서 열대의 나간에 있는 정고 가족의 집으로 향했다. 흥분해서 몸을 꺼대는 활달한 기의 한영을 받으면서 나는 열대의 과일나무를 지나 무성하게 자란 잔디밭 너머에 있는 단출하면서도 아늑해 보이는 집을 바라보았다. 60대 멋진 부부가 서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안내로 우리가 묵을 집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내부는 중앙 기둥 화덕이 있었고 다음날 우리는 간 만든 요구르트 꿀 파파야 가까이 있는 나무 딴 코코넛으로 이루어진 아침 식사를 한 뒤에 가족의 텃밭으로 향했다. 우리는 을찍은 밭의 기름진 갈색 토양에서 야암과 감자 생선을 수확했고 우리는 집을 들어와서 야암, 고구마, 바나나, 코코넛 밀크, 신선한 생선 등 지역 농산물을 모두 그들은 바나나 잎으로 싸서 땅의 판구멍에 새빨갛게 달군 돌로 요리를 하는 전통적인 오븐에 몇 시간 동안 넣어서 찐 맛 좋은 카나크족 요리인 분가로 점심 식사를 했다. 신선한 채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았으니 이제 맛있는 생선을 어떻게 얻는지 직접 경험할 차례였다. 식사를 한 뒤에 우리는 피에로와 나오미의 아들인 폴 종과가 낚싯배 준비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우리를 뉴칼레도니아로 오게 한 연구 과제 책임자였다.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전날에는 해안에서 스노클링을 했기에 무엇을 보게 될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작은 물고기들이 보였다. 우리가 배를 띄운 곳에서는 이렇게 해서 거기 바다가 있는 쪽인가? 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자 우리가 뒤쪽에서 미끼를 늘어뜨리고 이렇게 고기를 다음 시도는 성공했다. 이어서 우리는 더 얕은 산호 저역에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 해안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잠시 상어들 곁에서 헤엄치면서 사진을 찍은 뒤 수면으로 올라와서 폴과 올리비아가 어딘지 살폈다. 어느 순간 송곳니 참치 2마리가 이빨 달린 어류처럼 쑥 지나갔다. 그런데 이 수로에서 사냥하는 이들이 우리만이 아니었다. 상어도 있었다. 앞서 오스트리아에 조사한 적이 있었기에 사냥하는 리프 상어 근처에서 작살로 물고기 잡는 일은 아예 안 하는 편이 낫지만 해야 한다면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프 상어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은 작살 끝에서 몸부림치는 물고기를 보면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중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바다를 잘 아는 폴은 트레발리 한 마리를 잡자마자 배 위로 던졌고 그것으로 그날의 작살 낚시는 끝났다. 우리가 닻을 올리고 떠날 채비를 할 때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낚시하던 곳 근처에서 젊은이 3명의 작은 장철배를 타고 오고 있었다. 포로 친구인 부족 사람들이었는데 다음 주에 있을 전통 장례식 때 조문객들에게 대접할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배에는 물고기가 든 양동이가 있었는데 상어를 사냥하는 미끼였다. 한 명이 가슴 방만한 그들은 물고기를 들어올렸다. 그는 칼로 등뼈를 중심으로 물고기를 정확히 반으로 잘랐다. 상어가 틀림없이 달려들 터였다. 우리는 잡은 트레발리를 그들에게 주었다. 폴이 작살로 잡은 그 트레발리는 쉘터 리프 근처 해안으로 운반되어 장례식에 쓰일 터였다. 그들은 꼬치고기처럼 이렇게 해가 수평선 아래 떨어졌을 때 우리는 낚싯줄을 거둔 상태였다. 나는 앉아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대화를 곰곰이 생각했다. 리브섬에는 상업적인 어업 활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을 모이고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행사 때 사람들에게 대접할 물고기를 잡는 생계형 어업 활동만 이루어질 뿐이다. 리브섬의 풍요로운 바다에서 이런 어업은 지속 가능하며 어업 활동에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언정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어업의 변화가 일어나 상업적인 어획을 하는 선단이 방향을 돌려서 이곳으로 온다면 건강하고 목가적인 전통 생활 방식은 파탄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위협이 가해지는 중이었다. 다음날 그 문제를 직접 목격했다. 우리는 리프섬의 주요 도시인 위로 갔다. 섬 생활의 다른 측면을 보기 위해서였다. 아마 신선식품을 파는 매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도와줘서 생산이라는 남는 농산물을 도시 사람에게 팔기 위해 몇 년 전 설립된 채소협동조합 매장에 가보았다.
그것도 놀라울 만치 텅 비어 있었다. 선반에 양, 감자, 고구마는 있었지만은 호박 몇 개와 양배추 한 개를 제외하고는 녹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을 띤 농산물이 전혀 없었다. 친절한 매장 관리라는 각 가정이 오로지 자신들이 먹고 행사에 쓸 만큼만 생산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신에 도시 사람들은 우리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본 포장식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값싸고 맛이 좋지만 항피한 결과를 빚어내는 식품들 말이다. 새로운 식품을 접하면서 텃밭에서 과일과 채소를 기르고 수확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우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야 당뇨병을 비롯하여 식단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의 수도 늘고 허리 들리도 늘고 있다. 부탄에서 우리는 동일한 과정의 더 이전 단계를 보았다. 사람이 바뀌니까 우리가 두 나라에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들을 휩쓸고 있는 과정의 더 이전 단계들이다. 바로 영양전이다. 경작과 사냥을 토대로 한 전통적인 먹이 환경이 화학자와 식품공학자가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설계한 뒤에 제조해서 세계 구석구석에 운송되어서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빚어내는 식품들로 이루어진 환경으로 대체되고 있다. 먹이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을 보는 거죠.